환율이 내려갔다고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나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1480원까지 치솟았던 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떨어졌으니까요. 뉴스에서는 연일 환율 안정세라고 떠들어댑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 직원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있게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아니라 눈속임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환율 하락, 이것은 경제가 좋아져서 내려간 게 절대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 나아져서 달러가 싸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내려갔느냐? 정부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눌러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 맞으시잖아요. 진통제 맞으면 아픈 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겁니까? 아닙니다. 병은 그대로 있고 아픈 느낌만 잠시 사라진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한테 진통제 놓는다고 암이 없어집니까? 당연히 안 없어지죠. 그냥 아픔을 못 느끼게 해서 환자가 아, 나 이제 괜찮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딱 그 꼴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환자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뭘 했느냐? 이 환자한테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독한 진통제를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나 안 아프네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은 그대로인데, 아니 병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 증상만 숨겨놓은 겁니다. 그 진통제가 뭐냐고요? 여러분, 노후 자금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똑바로 들으십시오. 정부가 환율을 누르기 위해서 동원한 무기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백조 원어치입니다. 이 해외 자산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당연히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니까 환율이 내려갑니다. 정부가 이걸 이용한 겁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환율이 유리할 때,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높을 때 환전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 당장 달러 팔아라. 환율 낮춰야 되니까 이겁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팔면 손해입니다. 달러 가치가 높을 때 팔아야 이득인데 정부가 환율 낮추려고 지금 팔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선물한 매도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앞으로 받을 달러를 지금 미리 원화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달러 가치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꾸면 이득인데 정부가 시키니까 손해보면서 지금 당장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돈입니다. 우리가 평생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우리 노후를 위해 모아둔 그 돈을 정부가 환율 방어한다고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이 돈은 네 결혼자금이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하고 맡겨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사업한다고 그 돈 빼서 썼어요. 나중에 갚을게, 걱정 마 하면서요.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 가지고 하는 짓이 딱 이겁니다. 국민연금만 동원한 게 아닙니다. 기업들한테도 압박을 넣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 있잖아요. 원래는 기업 마음대로 환전 시점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할 때 바꿔야 기업 이익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달러 국내로 들여와라. 그러면 법인세 깎아줄게. 이렇게 당근을 내민 겁니다. 어떤 기업들한테는 은근히 협박성 압박을 넣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데 협조 좀 해라. 안 그러면 알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던 달러를 한꺼번에 국내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꿔버린 겁니다.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달러 값이 떨어지죠. 환율이 내려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을 동원했습니다. 기업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환율을 겨우 1440원대로 끌어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입니까? 나라 경제가 정말 좋아졌으면 정부가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경제가 좋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알아서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달러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환율이 저절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오히려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이 국민연금이랑 기업들 동원해서 억지로 환율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상입니다. 뉴스에서는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면 불이익 받으니까요. 방송국은
정부 눈치 봐야 됩니다. 신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율 안정세라고만 하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은행 직원들은 알기나 할까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본사에서 내려온 안내문 그대로 읽을 뿐입니다. 환율 떨어졌으니까 지금 달러 예금 해지하셔도 됩니다. 이 소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 말 듣고 달러 팔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달러 파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환율 하락은 진짜 하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거니까 언젠가는 다시 튀어오릅니다. 풍선을 손으로 누르면 잠깐 쪼그라들잖아요. 그런데 손 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환율이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정부가 온갖 힘을 다해 누르고 있는데 이 힘이 빠지는 순간 환율은 다시 치솟습니다. 1,500원 다시 뚫습니다. 어쩌면 1,6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달러 파신 분들 나중에 환율 1,600원 됐을 때 아이고 그때 왜 팔았을까 하면서 땅을 치실 겁니다. 은행 직원 말 듣고 달러 해지한 분들 그때 가서 은행 가봤자 시장 상황이 변했네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소리밖에 못 들으실 겁니다. 은행은 여러분 손해에 책임 안 집니다. 절대 안 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 앵커가 아닙니다. 은행 직원도 아닙니다. 정부 편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 이게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합니다. 불편한 진실도 말씀드립니다. 귀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돈 잃어도 자기 월급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 잃으시면 잠이 안 옵니다. 자, 지금까지 환율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하락은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누른 겁니다. 국민연금 동원하고 기업 압박해서요. 이건 진통제일 뿐이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환율은 올라갑니다. 지금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니까 방심하게 되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내년에 터질 시한폭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폭탄들이 터지면 환율 문제는 애들 장난입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한폭탄들이 뭔지 하나하나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해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거대한 폭탄이 터집니다. 420조 원 규모의 회사채가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회사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채라는 건 기업이 돈 빌릴 때 쓰는 차용증입니다. 기업이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가 비쌉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뭘 하냐면 채권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우리 회사에 돈 빌려주시면 나중에 이자 쳐서 갚겠습니다 하는 증서를 파는 겁니다.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행도 사고 보험회사도 사고 개인 투자자들도 삽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고요. 문제는 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보통 회사채는 3년이나 5년 만기입니다. 3년 전에 빌렸으면 3년 후에 갚아야 되고 5년 전에 빌렸으면 5년 후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때 금리가 바닥이었거든요.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웠어요. 이자도 거의 안 내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아니면 언제 빌려 하면서 너도 나도 회사채를 찍어냈습니다. 이 돈을 갚을 때가 바로 2026년입니다. 42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1년 나라 예산이 약 650조 원 정도 됩니다. 420조 원이면 나라 예산의 6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 불과 6개월 안에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이 돈 갚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못 갚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3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3년 전에는 금리가 1%, 2%였습니다. 지금은 3%, 4%입니다. 돈 빌리는 비용이 2배, 3배로 뛰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 매출도 줄었습니다. 돈은 덜 벌리는데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이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났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 돈을 빌려서 옛날 빚을 갚는 겁니다. 이걸 돌려막기라고 하죠. 차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새로 빌리면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3년 전에 2%로 빌렸는데 지금 5%로
다시 빌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 내다가 회사가 쓰러집니다. 두 번째, 돈을 못 갚고 부도 처리되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이런 일들이 줄줄이 터질 겁니다. 뉴스에서 어느 회사 부도 났습니다. 어느 기업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거기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채 직접 사신 분 계십니까? 채권형 펀드 들어있는 분 계십니까? 그 안에 부실 회사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 돈도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420조 원 폭탄. 이게 첫 번째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부동산 PF라는 겁니다. P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지을 테니까 돈 먼저 빌려주세요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1,000억 원, 2,000억 원 이렇게 듭니다. 건설회사가 이 돈을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은행이나 증권사나 저축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립니다. 아파트 다 지으면 분양해서 돈 벌어 갚을게요 하고요. 이게 부동산 PF입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집이 안 팔립니다. 특히 지방은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서울 외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돈을 못 벌면 빌린 돈을 못 갚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입니다. 지금 건설회사들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건설사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건설회사들 사장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는 사장들 경력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건설 전문가가 아니라 재무 전문가입니다. 회계사 출신, 금융 전문가들이 건설회사 사장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빚 관리가 급하다는 뜻입니다. 건설회사가 이제 아파트 짓는 건 뒷전이고 빚 갚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겁니다. 재무 전문가를 사장으로 앉혀서 어떻게든 빚을 조정하고 연장하고 줄여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무 전문가가 와도 돈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트리플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건설업계 상황을 트리플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절벽이 한꺼번에 닥쳤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절벽은 분양 절벽입니다. 아파트 분양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삽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이자가 무섭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절벽은 공사비 절벽입니다. 인건비가 올랐고 자재비가 올랐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아파트 짓는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세 번째 절벽은 금융 절벽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부동산 PF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절벽이 동시에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회사가 쓰러집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줄줄이 쓰러집니다. 큰 회사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신경 쓰니까요. 그런데 중소건설사들은 답이 없습니다. 내년에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 건설회사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많습니다. 첫째, 건설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 주식 가진 분들 돈이 날아갑니다.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건설회사에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회사들이요. 이 회사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펀드에 들어있는 분들, 그 펀드 안에 부동산 PF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망하면 그 펀드 손실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폭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가 뭡니까? 죽었는데 안 죽고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좀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망해야 하는데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왜 안 망하냐고요? 은행에서 자꾸 돈을 빌려주니까요.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회사인데 은행에서 계속 돈을 넣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망하면 은행도 손해거든요.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발 망하지 마라 하면서 돈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문제는 좀비 기업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좀비 기업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전체 기업 중에서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회사가 10개 중 3개, 4개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10개 회사 중에 3개, 4개가 사실상 망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망한 것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이 좀비들이 2026년에 한꺼번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420조 원 회사채 만기가 오니까요. 좀비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해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 빚 갚을 때가 오면 게임 끝입니다. 은행에서도 더 이상 안 도와줍니다. 새로 돈 빌려서 갚으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결국 연쇄 부도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보면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500도 갔다가 3,000을 향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착시입니다. 완전한 착시예요. 코스피 지수라는 게 뭡니까? 상장된 회사들 주가를 다 합쳐서 평균 낸 겁니다. 그런데 이 평균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잘 되는 회사 주가가 확 오르면 평균도 올라갑니다. 못 되는 회사가 아무리 많아도 몇 개 잘 되는 회사가 끌어올리면 지수가 올라가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 주가가 올라갑니다. 조선주가 올라갑니다. 방산주가 올라갑니다. 이 몇 개 회사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회사들은요. 건설주 보십시오. 내수주 보십시오. 소비재 회사들 보십시오.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반토막 난 회사들도 수두룩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K자 양극화라고 합니다. 알파벳 K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선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 모양입니다. 잘 되는 회사는 하늘로 올라가고 못 되는 회사는 땅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식시장인데 완전히 두 개의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래로 내려가는 주식을 들고 계시면요. 코스피가 4,000이 돼도 소용없습니다. 내 주식만 떨어지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야, 주식 시장 좋다며? 하고 친구들이 물어봐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 현실입니다. 뉴스에서 코스피 상승이라고 하니까 괜히 기대했다가 내 계좌 열어보면 손실이에요. 이게 K자 양극화의 함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에 터질 시한폭탄 3가지입니다. 첫째, 420조 원 회사채 폭탄. 기업들이 빚 갚을 때가 오는데 못 갚을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둘째, 부동산 PF 폭탄. 건설회사들이 줄도산하고 관련 금융회사들도 타격받습니다. 셋째, 좀비 기업 폭탄. 이미 망해야 할 회사들이 버티다가 한꺼번에 쓰러집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지면 대한민국 경제에 돈맥경화가 옵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겁니다. 피가 안 도는 것처럼요. 그러면 멀쩡한 회사도 위험해지고 멀쩡한 사람들 자산도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살 길은 있습니다. 아니, 위기를 아는 사람만이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면 끝장이지만 알고 대비하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그 살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아이고, 그럼 어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위기 이야기만 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있어야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인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실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법, 정부와 싸우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환율 이야기 했잖아요. 정부가 국민연금 동원하고 기업 압박해서 환율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환율 1,500원. 이게 정부 입장에서 마지노선입니다. 왜 1,500원이냐고요?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수입품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요. 기름값 오르고 먹을거리 값 오르고 생활비가 확 뜁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고통받습니다. 서민들이 고통받으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율 1,500원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역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1,500원을 막으려고 한다는 건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가면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내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정부가 손 놓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는 건 정부한테 나쁠 게 없거든요. 수출 기업들은 불만이지만 물가는 안정되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박스권이라는 건 일정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대략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입니다. 1,500원 가까이 가면 정부가 개입해서 내리고 1,4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가면 그냥 놔둡니다. 이 패턴이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이 달러를 사고 파실 때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1,44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달러를 사세요. 환율이 1480원, 1490원으로 올라갔을 때 달러를 파세요. 이렇게 하면 박스권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100원 차이가 뭐 대단하냐고요? 1000만원어치 달러를 사고 팔면 60만원에서 70만원 차이가 납니다. 1억 원이면 6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핵심은 정부의 의지를 믿는 겁니다. 정부가 1,500원을 막겠다고 결심했으니까 그걸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정부랑 반대로 베팅하면 안 됩니다. 에이, 정부가 뭘 알아? 환율 1,6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러 잔뜩 사서 들고 계시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온갖 수단 동원해서 1,500원 막아버리면 여러분 수익이 안 나니까요. 반대로 환율 1,300원까지 내려간다 하고 달러 다 팔아버려도 안 됩니다. 정부가 굳이 거기까지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정부와 같은 편에 서십시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생존법입니다. 두 번째 생존법, 주식시장의 양극화를 인정하십시오. 아까 K자 양극화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는 주식과 내려가는 주식이 완전히 갈라졌다고요.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내 주식도 오르겠지. 이런 희망 고문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는 주식은 계속 내려갑니다. 2026년 위기가 터지면 더 내려갑니다. 여러분 손실만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주식이 내려가고 어떤 주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는 주식, 피해야 할 주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부동산 PF 위기, 트리플 절벽, 건설사 줄도산. 이런 상황에서 건설주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설주 들고 계신 분들 안타깝지만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반등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반등이 와도 일시적이고 추세는 아래입니다. 손절이 아깝다고 버티시다가 반토막 나면 그때는 손절할 힘도 없습니다. 내수주도 피하셔야 합니다. 내수주라는 건 국내 소비에 의존하는 회사들입니다. 음식료, 유통, 서비스업 같은 거요. 왜 내수주가 위험하냐고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지갑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 기업들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도 오릅니다. 비용은 늘어나는데 매출은 줄어드니까 이익이 쪼그라듭니다. 내수주 들고 계시면 양쪽으로 맞는 겁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주식, 사야 할 주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성장 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AI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고성능 반도체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 반도체를 만듭니다. 세계에서 이 회사들 대체할 곳이 별로 없어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AI 투자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도 계속 있습니다. 방산주입니다. 방산이라는 건 방위산업, 무기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중동에서도 불안합니다. 대만 해협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들이 뭘 합니까? 무기를 삽니다. 국방비를 늘립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이 수혜를 봅니다. 한국 무기가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가고 있어요.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됩니다. 조선주입니다.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회사들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름으로 가던 배들을 LNG, 즉 액화천 연가스로 가는 배로 바꾸고 있어요. 환경 규제 때문에요. 이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어디가 최고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몇 년치 일감이 이미 쌓여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도 조선소는 계속 바쁩니다. 금융주입니다. 특히 배당 잘 주는 은행주요. 금융주가 왜 좋으냐고요? 금리가 높으니까요. 은행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로 돈을 멉니다. 금리가 높으면 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은행이 돈을 더 잘 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요즘 배당을 많이 줍니다. 주주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요. 배당 수익률이 5%, 6% 되는 은행주도 있습니다. 예금 이자보다 높아요. 거기다가 주가도 오르면 금상첨화입니다. 은행이 망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대형은행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절대 안 망하게 해요. 대마불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금융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팔아야 할 주식은 건설주, 내수주입니다. 2026년 위기에 직격탄 맞습니다. 사야 할 주식은 반도체, 방산, 조선, 금융주입니다. 세계적인 수요가 있고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입니다. 국내 경기가 안 좋아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존법, 환율이랑 주식을 연결해서 생각하십시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떤 주식이 좋아질까요? 수출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기업은 달러로 돈을 벌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꾸면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환율 오르면 좋아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어떤 주식이 나빠질까요?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입니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오는 회사들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늘어납니다. 비용이 늘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내수 기업들 중에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 오르면 내수주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눌러서 1,400원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강합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집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업종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환율이 올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환율이 오르면 더 좋습니다. 반면에 내수 기업은 환율 오르면 손해입니다. 양쪽으로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생존법, 타이밍을 노리십시오. 지금 당장 주식을 다 사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 위기가 터지면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420조 원 회사채 폭탄이 터지고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집니다. 좋은 주식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던질 때 그때 여러분이 주워 담는 겁니다. 반도체주가 공포에 빠져서 떨어졌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조선주가 시장 전체 하락에 휩쓸려 내려갔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이게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입니다. 남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 주식이나 떨어졌다고 사면 안 됩니다. 건설주가 떨어졌다고 싸졌으니까 사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로 망해서 떨어지는 거니까요. 좋은 주식이 시장 공포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만 사는 겁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금융주 이런 회사들이요. 이 회사들은 본질적으로 튼튼합니다. 위기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수익을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4가지 생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부와 싸우지 말고 환율 박스권을 이용하십시오. 둘째, 주식 양극화를 인정하고 건설주 내수주는 버리고 반도체 방산 조선 금융주를 사십시오. 셋째, 환율과 주식을 연결해서 수출 기업 위주로 투자하십시오. 넷째, 2026년 위기 때 공포에 좋은 주식을 싸게 사십시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위기의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느냐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탈출 신호라는 걸 아십니까?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이 탈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울리면 구명조끼 입고 대피해야 합니다. 신호 무시하면 배랑 같이 가라앉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신호가 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위기에 휩쓸려서 자산을 잃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3가지 탈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태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늘리고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첫 번째 탈출 신호, 환율 1,480원 재돌파입니다. 아까 정부가 환율 1,500원을 막으려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환율이 다시 1,48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요. 정부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통제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 1,500원으로 가면 진짜 위험합니다. 정부가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 상황이 온 거니까요. 환율 1,480원을 주시하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에 네이버 환율 알림 설정해 놓으세요. 환율이 1,480원 넘으면 알림 오게요. 그 알림이 울리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 점검하시고 위험한 주식 정리할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탈출 신호, 한미 금리차 확대입니다. 금리차라는 건 미국 금리에서 한국 금리를 뺀 겁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습니다.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 맡겨도 미국에서 이자를 더 주니까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지금도 금리차가 있는데 만약 이게 더 벌어지면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대거 빼갑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금리차 확대, 이게 두 번째 탈출 신호입니다. 금리 뉴스를 주시하십시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라고 하죠. 여기서 금리 발표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금리차가 벌어집니다. 그때 경계 모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탈출 신호, 외국인 이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정보가 빠릅니다. 한국 경제 상황을 우리보다 더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 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을 확인하십시오. 증권사 앱에 들어가시면 외국인 매매 현황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며칠 연속으로 순매도, 그러니까 파는 양이 사는 양보다 많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형주에서 외국인이 빠지면 심각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방어 태세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자, 세 가지 탈출 신호 정리합니다. 환율 1480원 재돌파, 한미 금리차 확대, 외국인 이탈.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십시오.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위기가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이 뭡니까? 헬스장에 있는 역기 있잖아요. 양쪽에 무거운 원판이 달려있고 가운데는 가는 봉인 거요. 이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을 배치할 때 이 모양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양쪽 끝에만 돈을 두라는 겁니다. 한쪽 끝에는 아주 안전한 자산을 둡니다. 예금, 국채, 달러 같은 거요. 이건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노후 생활비요. 다른 쪽 끝에는 확실한 성장 자산을 둡니다. 반도체주, 방산주 같은 거요. 이건 공격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돈입니다. 가운데는 비워두라는 겁니다. 어정쩡한 자산은 빼라는 말입니다. 뭐가 어정쩡한 거냐고요?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한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주식들이요. 건설주, 내수주 이런 게 딱 그렇습니다. 배당도 좀 주고 오랜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싶은 주식들이요. 이런 주식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안전한 줄 알고 들고 있다가 위기 터지면 폭삭 꺼지거든요. 그런데 성장 잠재력도 없으니까 회복도 안 됩니다. 양쪽으로 다 손해입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최악의 포지션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주식들이 여러분 계좌를 녹입니다. 바벨 전략의 핵심은 명확한 선택입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확실히 안전하게 가십시오. 예금, 국채, 달러, 이건 수익은 적어도 원금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가려면 확실히 공격적으로 가십시오. 반도체, 방산, 조선, 금융주, 이건 변동성은 있어도 성장 잠재력이 확실합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서 있으면 양쪽 장점도 못 누리고 양쪽 단점만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시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60%에서 70%는 안전자산에 두십시오. 예금, 국채, 달러요. 나머지 30%에서 40%만 성장자산에 투자하십시오. 반도체주, 배당 좋은 금융주 이런 거요. 절대로 어정쩡한 주식에 돈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이 주식은 옛날부터 들고 있어서 손해보고 팔기 아까워서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고 계신 주식들 있으시죠? 그 주식들 리스트 한번 쭉 보십시오. 건설주 있습니까? 정리하십시오. 내수주 있습니까? 정리하십시오. 뭐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주식 있습니까? 정리하십시오. 미련 버리셔야 합니다. 손절이 아깝다고요? 더 큰 손해를 막는 겁니다. 지금 10% 손해보고 파는 게 아까우시면 나중에 50% 손해 보실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6년 위기 터지면 어정쩡한 주식들 반토막 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정리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내려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억지로 누른 거지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2026년에 세 가지 폭탄이 터집니다. 420조 원 회사채, 부동산 PF, 좀비 기업, 이게 동시에 터지면 돈맥 경화가 옵니다. 살아남으려면 정부와 싸우지 말고 환율 박스권을 이용하십시오. 주식은 양극화를 인정하고 확실한 승자에만 투자하십시오. 반도체, 방산, 조선, 금융주입니다. 건설주, 내수주는 빨리 정리하십시오. 세 가지 탈출 신호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환율 1480원 재돌파, 한미 금리차 확대,
외국인 이탈 2가지 이상 나타나면 방어 태세로 전환하십시오. 바벨 전략으로 자산을 배치하십시오. 안전자산과 성장자산 양쪽 끝에만 돈을 두고 어정쩡한 자산은 싹 정리하십시오.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서 맞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 안 하시면 재앙이 됩니다. 뉴스 보면서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은행 말 듣고 지금 사면 된대요 하고 따라가시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자산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안 지켜줍니다. 정부도, 은행도, 증권사도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신 분들께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 때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빠져서 손해볼 때 여러분은 침착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입니다. 위기를 아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오늘 들은 내용 메모해 두십시오. 가지고 계신 주식 리스트 점검하십시오. 어정쩡한 것들 정리하십시오. 안전자산 비중 점검하십시오. 환율 알림 설정해 두십시오. 이게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소중합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 돈 잃으시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고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6년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의 해가 됩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재앙의 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